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구글 클라우드 팀의 커스터머 엔지니어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목처럼 글로벌 서비스를 계획하는 게임사를 위한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업데이트 얘기를 할 겁니다. 해당 차트는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질 예정이고요.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떤데, 뭐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잠깐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어떠한 업데이트들이 있고, 또 최신 업데이트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처링, 크로스파이어 워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중요 고객상 중에 하나인 엔드림에서 강사라 팀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크로스파이어 워전이라는 게임을 어떻게 런칭했고 어떠한 이점을 누리셨는지 이런 사례 발표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구글 클라우드가 게임을 향한 미션입니다. 저희는 게임 인프라에서 복잡성을 없애고 게임 경험을 도창적으로 향상시켜 훌륭한 플레이어 경험을 만드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결국 구글 클라우드가 지원하고 만들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게임 서버 호스팅, 즉 결국 게임 서버들을 잘 돌아가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필요하면 바로 확정하고 글로벌로 서비스하는 부분들, 두 번째로는 플랫폼 서비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메이킹이라던가 그 리더보드나 이런 거에서 일반적인 백엔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이 잘 돌아갔는지 분석하고 실제로 비즈니스 매출들을 어떻게 끌어낼지 고객들을 분석하는, 이렇게 3가지 영역들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약간 게임 서버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떤지, 또는 얼마나 발전했었는지, 그리고 게임 서버 호스팅하고 어떻게 매칭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서버들은 많이 데디케이트 서버 모델 형태로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데디케이트 서버를 두고 여러 클라이언트가 붙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는 지속성이나 확장성, 보안에 대한 이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걸 뭐 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단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게임 서버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 세계 잠재 고객을 위한 확장. 결국 게임 서버는, 그리고 게임은 하나의 나라를 잘 커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나라들, 여러 전 세계 잠재 고객을 위해 어떻게 빠르게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글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뭐 퍼블릭 클라우드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글로벌로 24개의 리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들 전부 다 구글의 백봉망인 프라이빗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저 위에 잠깐 빨간 줄로 되어 있지만 올해만도 해도 벌써 서울, 솔트레이크 시티, 라스베가스, 자카르타, 요 4개의 신규 리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지금 서울에 배포를 하시면 서울에 넣으시면 되고, 나 미국, 라스베가스, 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카르타에 이제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럼 그쪽으로 배포할 수 있어서 글로벌의 다양한 지역으로 이 서비스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지역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라스트 마일이 제일 게임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근처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리전 대 리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프라이빗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훨씬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는 구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체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ISP를 경유하는 경우와 다르게 동작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일일이 기술적으로 설명드린 것보다 이따 강사라 팀장을 통해서 실제 어떠한 결과를 얻는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리전, 올해 이거 4개 했으면 끝이야? 그게 아니고요. 저희 이미 퓨처 플랜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델리, 도하, 멜버른, 토론토, 이렇게 4개의 더 많은 리전들을 더 런칭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당연히 이후에도 시간에 따라 더 많은 리전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뉴스처럼 구글 클라우드는 이번에 뉴욕과 유럽을 잇는 해저 케이블을 새롭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구글 클라우드는
고객의 서비스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해저 케이블들 직접 필요한 경우에 매설하고 고객의 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뉴욕과 유럽에 있는 해저 케이블은 비행기로 가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시간 50분이나 걸리는 이 큰 거리를 해저 케이블을 매설해서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빨라? 아니면 리전들이 좀 안정적이라는데 이걸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 인터리전 레이턴시 앤 스루풋이라고 해서 퍼블릭 웹사이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에 나와 있는 요 주소로 하면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리전에서 리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저희 퍼프킷 벤치마커를 통해서 매주 이렇게 체크하고 주마다 평균이 이 정도 나와요 라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떳떳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고 리전 대 리전 정도가 이 정도가 걸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노스 이스트가 서울인데 서울가 뭐 도쿄 보면 한 40에서 50ms 또는 미국으로 가도 한 100에서 200ms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서비스를 어느 리전에 라운칭하는 게 좋지 또는 정말 구글 클라우드가 네트워크가 좋아 이러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드 밸런싱이고요. 저희가 이제 타사랑 다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글로벌 로드 밸런싱을 하고 있고 애니캐스트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하나 만드시면 전 세계 어디든지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십니다. 프로그래밍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요. 애니캐스트 IP이기 때문에 IP 하나를 가지고 있고 싱가포르에서 들어온 사람은 싱가포르 리전으로 가고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 리전으로 가고 알아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별도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다거나 DNS 세팅을 변경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로드 밸런싱 타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양하게 업데이트가 됐고 그 업데이트의 가장 큰 축들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내용들입니다. 구글이 직접 매니지드 SSL 서티피케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별도의 비용 없이 바로 SSL 서비스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3 노드 밸런싱 노그라든가 TLS 1.3, 인터널 H 노드 밸런싱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고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밑에 왼쪽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노드 밸런싱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어서 요거 하나만 추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글로벌 로드 밸런싱에서 TLS 1.3을 지원합니다. TLS 1.3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클라이언트에서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향후 이제 HTTP 2.0을 넘어서 HTTP 3.0을 갈 때 이 표준이 되는 게 QUIC라고 하는 저희가 만든 프로토콜과 함께 TLS 1.3이 기반이 될 겁니다. TLS 1.3이 TLS 1.2와 가장 크게 다른 점 좀 뭐냐면 지금 왼쪽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TLS 1.2는 풀 핸드쉐이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SSL로 한번 커뮤니케이션 할 때 7번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데 TLS 1.3은 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시작할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로드 밸런싱 업데이트에서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서버레스 컴퓨팅이라는 클라우드 펑션 또는 클라우드 런 앱 엔진이 노드 밸런스라는 게 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DNS로만 서비스해야 되는데 이번에 서버레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그룹이라는 게 추가되면서 글로벌 로드 밸런싱에다가 클라우드 런이나 클라우드 펑션, 구글 앱 엔진 같은 서버레스를 통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글로벌 로드 밸런싱, 즉 GCLB가 갖고 있는 이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에 따라서 라우팅을 한다던가 캐시가 필요해 CDN을 쓴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런, 펑션, 앱 엔진도 같이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드 밸런싱을 제공하면서 당연히 저희는 CDN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CDN을 쓰고 있고 글로벌리 라운칭된 다양한 리전에서 CDN을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회사들에서 최대 5TB의 오브젝트까지 캐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 중요 하나는 뭐냐면 캐시 노드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가장 큰 건 뭐냐면 커스텀 오리진이라고 해서 이전에는 CDN을 쓰시려면 반드시 GCP 자원이어야 하는데 이제 커스텀 오리진이 지원되기 때문에 GCP 자원이 아닌 자원들도
CDN 서비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렉트 커넥트를 연결해서 실제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도 CDN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서비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킹에 대한 이런 시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클라우드 아머를 내놨고 클라우드 아머를 좀 더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클라우드 아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GCLV와 연동돼서 보시는 것처럼 디도스 방지를 하거나 와프 기능을 제공합니다. L3나 L4 볼륨 매트릭이나 프로토콜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IP allow 리스트나 deny 리스트라든가 GU에 따라 이 나라는 허용해 또는 이 나라는 허용하지 말어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 있고 와프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OWASP10에 나와 있는 뭐 SQL 인젝션 어택에 대한 방지 또는 크로스 스케이팅 공격에 대한 방지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고객이 직접 커스텀 룰을 만들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구글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잘 전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가를 구글 클라우드 몇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서버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서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고객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안정적이어야죠. 고가형성들을 보장을 해야 되고 신속성과 확장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 게임은 확 커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게임이 저 먼 나라도 지원하고 싶어. 그러면 넓은 서비스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요즘의 트렌드 중에 하나고 PC 게임들이 많이 필요한데 클럭 수가 높은 VM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새롭게 컴퓨터 옵티마이즈 VM, 즉 C2라는 VM을 내놨고요. 이 C2 VM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최신의 인텔 캐스케이드 레이크 칩 기반으로 올코어 기반으로 3.8GHz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얘는 다른 GCP 인스턴스에 비교해서 40% 이상의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고객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타입의 컴퓨터 엔진들을 출시했고요. 그러니까 즉 VM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따라서 나는 MMORPG를 굉장히 빡세게 돌릴 거야. 그럼 방금 언급드렸던 C2가 될 수 있고요. 아니야, 나는 그냥 간단한 RPG류야. 그러면 N2. 야, 이거 내 건 좀 이렇게 캐주얼 게임이야. 그러면 E2. 이런 식으로 다양한 타입의 컴퓨팅을 지원하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좀 더 가성비 있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E2 타입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커스텀 옵티마이즈 VM 타입이라고 해서 E2 타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최대 32개의 vCPU하고 128GB 메모리밖에는 안 올라갑니다. 크기가 이렇게 안 커져요. 그러나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N1과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N1 대비 가격이 최대 31% 저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이어 커밋이나 3년 커밋을 하면 31% 정도 저렴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은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더 싸게 제공하지?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리눅스의 기본 스케줄러가 아닌 구글이 직접 제작한 맞춤형 CPU 스케줄러를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헤드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은 보장하면서 좀 더 저렴하게 E2라는 새로운 타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E2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작은 머신 타입들도 같이 지원을 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VM뿐만 아니라 만약 머신러닝을 위해서 GPU나 TPU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은 타사랑 다르게 클라우드 TPU라는 전용 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써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엔비디아 T4 워낙 유명하죠. 많이 쓰시는데 이걸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T4 가격이 인하되어서 좀 최대 60% 정도까지 인하돼서 굉장히 가성비가 높게 되어 있고 얘는 지금 서울리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고객들도 만약 분석을 원하신다면 엔비디아 T4를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 글로벌 네트워크도 말씀드렸지만 VM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캐파빌리티 이런 부분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1vCPU당 2GBps를 제공해서 최대 16GBps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2GBps까지 제공을 가능하고요. 나는 근데 CPU가 작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PU가 작은 경우에도 미니멈 10GBps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기 때문에 게임사에 더 적합하게 VM들을 조금 가성비 있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GC 서버들을 잘 하고 운영하고 타입에 맞게 고르고 가성비 좋게 했습니다. 결국 근데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통합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로깅하고 모니터링입니다. 당연히 다양한 VM들과 DB가 돌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잘 모니터링하고 로깅할 건가는 중요합니다. 저희는 빌트인 형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퍼레이션 슈츠라고 해서 클라우드 모니터링, 클라우드 로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글 클라우드 시스템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모니터링하거나 로깅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요건 짧게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내가 만약 VM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보시는 대시보드에서 VM 인스턴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인벤토리를 보실 수 있고, 난 전체를 이렇게 오버뷰 형태로 만들어진 형태의 CPU가 얼마나 쓰는지 이걸 전체를 쉽게 대시보드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얼마나 쓰는 거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 대시보드는 필요하면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니터링 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그뷰를 보시면, 클라우드 로깅의 로그뷰를 보시면 전체 VM에서 어떻게 로그들이 떨어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로그 막 쳤다면 요걸 그 시간에 가서 바로 보실 수 있죠. 그 시간에 가서 얼마나 로그들이 있는지 보실 수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쿼리 빌더를 통해서 어떤 리소스를 특정적으로 볼 거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VM 인스턴스 어떤 걸 볼 거야 이렇게 지정하고 그것만 보거나, 이렇게 좀 자유롭게 쿼리를 날리고 분석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에러만 보는 부분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로그들은 싱크를 만들어서 빅쿼리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또는 펍섭으로 연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모니터링, 클라우드 로깅으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하시고요.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런 시스템 운영을 좀 더 머신러닝을 위해서, 머신러닝을 통해 좀 더 편하게 하도록 레코멘더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VM을 쓰고 있는데 실제 CPU 사용률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구글 클라우드가 판단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면 얘는 한 2코어 정도 낮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레코멘더 알람을 띄워줍니다. 쟤를 클릭하면 바로 내가 승인을 하는 통해서 이 CPU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죠. 또한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권한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IAM 권한 권장이라는 레코멘드 부분을 보면 알람이 뜨면 그걸 클릭해보면 이렇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봤더니 얘는 지난 90일간의 분석통을 통해서 이 권한들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제외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권장사항들이 나와서 대단위의 시스템을 관리해도 이러한 레코멘드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전체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레코멘데이션 허브라는 걸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사용 리소스, 방화벽 구석 단수와 IAM의 역할, VM 리소스 비용 절감과 같이 이렇게 카테고리로 보기 편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예로 방화벽 구성 단순화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여러 방화벽들을 봤는데 섀도우 처리됐으니 불필요해요. 즉 앞에 방화벽에 의해서 뒤에 건 의미가 없으니 이건 불필요하고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권고받을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나 이런 기능들이 추가로 추가되어서 단순하게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각 어떻게 리퀘스트가 오고 있는지 연결 테스트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림보다는 실제로 데모로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네트워크 인텔리전스의 네트워크 토폴로지입니다. 제 시스템들에 대한 것들이 자 네트워크로 보이고요. 에이펙에 들어오는 거, 이마에 들어오는 거, 아메리카에 들어오는 게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노스이스트 3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스템들이 내가 깔려 있고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어떤 시스템들이 실제 연결돼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 시스템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내가 실제로 이 부하 분산기 연결되어 있구나 아니구나 어디서 실제 리퀘스트가 들어오는구나 요걸 한눈에 보실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요 실제 흐름 트래픽을 통해서 여기는 과다하게 들어오는데 또는 이거 내가 세팅을 안 했구나 요 부분도 넣어야 되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중에 꼭 소개시켜 주고 싶은 건 하나는 연결 테스트라는 기능입니다. 이 연결 테스트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인프라 팀이 시스템을 운영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됐네? 그러면 내가 방화벽을 안 열었나? 다시 열어야 되나? 이렇게 클릭해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연결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실제 소스단부터 타겟단까지 콜을 때리고요. 그 안에서 혹시라도 연결이 안 됐다면 어디서 연결이 안 되는지 이렇게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콜은 왜 거부되었느냐? VMR단에서 거부되었어요. 왜냐하면 방화벽에서 디나이가 걸렸기 때문에 내가 방화벽을 안 풀었네. 방화벽을 풀면 되구나.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테스트를 쓰시게 되면 얘가 이 포트가 리슨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방화벽이 막혔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래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네. 저희 시스템에서 연결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관리 운영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조직을 쓰시게 되면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즉 보안 센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안 센터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리소스의 보안 상태나 가시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어떠한 취약점들이 발생됐는지 발견 항목들이 납니다. 얘는 파이어를 다 열었어요. 이러면 보안에 위협이 돼요. 그러니 이거는 닫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얘는 퍼블릭 버켓에 액세스를 다 풀어놨어요. 이거는 암호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버켓의 권한을 바꿔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보안센터는 시큐리티 헬스 센터 말고도 취약점 분석, 웹스캐너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시큐리티 헬스 어널리티스까지는 조직을 사용할 경우 표준 버전이 되고요. 표준 버전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시는 고객들은 바로 이걸 켜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시스템이 정말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안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어셋들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어셋이 어떻게 혹시 이전에 변경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인 관점의 시스템 관리, 전체적인 관점의 보안 관리,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의 자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관리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VM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이런 부분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이제 스토리지도 같이 봐야겠죠. 왜냐면 VM과 디스켓도 있고 당연히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지 파트를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는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DB 형태, 즉 인메모리 DB인 레디스 관리형인 메모리 스토어라던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마이스퀄을 매니지로 가는 클라우드 SQL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확장 가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클라우드 스패너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많이 쓰고 있는 빅쿼리 이런 부분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부분들을 터치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오른편에 있는 실제 디스크 형태로 쓰는 스토리지인 블록 스토리지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SD, 즉 블록 스토리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화된 SSD 성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존에 대한 일반적인 스탠다드 PD 그리고 SSD 그 다음에 더 많은 성능을 원하면 로컬 SSD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면 SSD를 보면 15,000에서 한 6만 이 정도를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건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파운데이션 측면에서는 그냥 기능들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성능을 잘 나오게 만드는 부분들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D 성능을 이번에 찾아서 체크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형태인데도 SSD PD 같은 경우 15,000에서 최대 10만까지의 IOPS를 제공합니다. 즉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6만이 최대였다면 이제 10만까지를 제공을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 로컬 SSD, NVMe를 쓴다면 내가 만약 대용량의 DB를 운영하고 좀 더 빠르게 퍼포먼스를 내야 돼. 그러면 로컬 SSD에 NVMe를 많이 쓰실 텐데 얘는 최대 240만까지 제공을 합니다. 별도의 이제 비용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점점 더 높은 성능을 클라우드는 제공을 하고요. 그게 사실은 게임사나 여러 업체들이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때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에서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밸런스드 PD라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SSD PD 그리고 스탠더드 PD, 즉 HDD와 SSD의 중간인 SSD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밸런스드 PD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가성비를 최대한 높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HDD 대비해서 훨씬 높은 IOPS 성능을 제공을 하고요. 대신에 SSD PD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게임 서버를 운영하고 싶어. 그러면 이전처럼 좀 빠른 거 필요한데 SSD PD를 쓰시지 않고 밸런스드 PD를 쓴다고 해도 충분히 원하시는 성능들을 커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게임 서버가 아닌 게임 DB 같은 경우는 IOPS가 되게 높은 걸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게임 서버는 HDD는 좀 그렇고 조금 좋은 성능을 내는 IOPS를 내는 디스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바로 얼마 전에 밸런스드 PD라는 걸 내놨고요. 요걸 통하시고 쓰시면 성능은 성능대로 누르실 수 있고 가격은 가격대로 좀 적합하게 하실 수 있어 조금 더 가성비 높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 스토리지가 아니라 이제 결국은 오브젝트를 스토리지도 많이 쓰실 텐데 그걸 위해서 저희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줄여서 보통 GCS라고 부릅니다. 이 GCS의 가장 큰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리저널을 선택하실 수 있고 멀티 리저널을 선택하실 수 있고 듀얼 리저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에 따라 지역 위치가 다르고요. 리저널을 쓰는 경우 데이터가 특정 리전에 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GCS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래스라는 겁니다. 클래스는 뭐냐? 스탠다드, 리어라인, 콜드라인, 아카이브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스탠다드, 리어라인, 콜드라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자주 접속하고 많이 읽고 업데이트하는 건 스탠다드로 가고 30일에 한 번 정도 읽어오는 것 같아. 그러면 리어라인, 좀 오래 가는 것 같고 백업이 필요해. 그럼 콜드라인이나 아카이브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다르고요. 그러면 아카이브를 위해서 나는 콜드라인이나 아카이브 클래스로 넣었는데 이게 또 이제 타사랑 똑같이 얘를 이제 갖고 오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클래스를 할 때 타사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랑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여기 맨 밑에 나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싱글 API로, 그러니까 변화 없이 싱글 API로 스탠다드, 니어라인, 콜드라인, 아카이브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get으로 갖고 올 때 다 밀리세컨드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아카이브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때 뭐 몇 시간이 걸려요. 이런 게 아니라 스탠다드를 갖고 오는 거랑 똑같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카이브는 새로 추가되었고 훨씬 더 저렴하게 장기 보관 또는 백업 목적의 데이터를 놓게 되면 훨씬 더 잘 가성비 있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쓰게 되면 이런 클래스를 통한 스토리지 티어링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은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동화 또는 편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브젝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기능들을 GCS에 추가했고요. 그래서 실제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이 수명 주기를 관리할 건지 지정할 수 있고요. 생성일 기준인지 얼마나 보관됐는지를 기준인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에 따라서 얘는 그냥 자동으로 니어라인 넘겨요. 아니요. 얘는 자동으로 콜드라인 넘겨요. 요거를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디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시스템들을 공유하는 NAS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파일 스토어를 쓰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파일 스토어를 중에서 가장 크게 이번에 업데이트한 건 뭐냐면 요 가장 밑에 있는 하이스케일 SSD라는 게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0테라부터 320테라까지 굉장히 큰 용량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리드라이트 IOPS가 보시면 480만 IOPS에서 160만 라이트 IOPS까지 굉장히 고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큰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나스를 쓰고 싶어. 그러면 요 클라우드 파일 스토어에 하이스케일 SSD를 고려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클라우드를 가지고 어떠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스토리지 장점인지를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어떠한 업데이트들이 있어서 고객이 지금 이 업데이트를 어떻게 잘 느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말만 드리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아까 피처링 넣어놨습니다. 피처링의 가장 큰 특징,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직접 저희 고객사인 엔드님의 강사라 팀장님이 오셔서 크로스파이어 워전을 어떻게 런칭했고 어떠한 이점을 얻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바일 전략 게임 전문 개발사 엔드림의 플랫폼 팀을 맡고 있는 강사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구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구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할게요. 그래서 엔드림은 설립한 지 5년 차 된 이제 전략 게임 전문 개발사고요. 저희와 함께하는 관계사인 조이시티는 오래전부터 이제 프리스타일 시리즈와 로이더 스카이 그리고 주사위의 신 등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의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문 개발 및 서비스 기업입니다. 저희는 현재 그 캐리비안 해적 전쟁의 물결과 건십 배틀 토탈 오페어라고 하는 대표 전략 게임 2개를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최근 FPS 게이밍 크로스파이어 IP를 이용해서 전략 게임을 출시를 해서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 함께 보시죠. Commander, it's a threat from the terrorists. We have no time to waste. 어떤 게임인지 느낌 오시나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크로스파이어 워전은 왜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저희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장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저희는 현재 크로스파이어 워존을 비롯해서 다른 몇몇 제품들도 AWS, 구글, 애저 이렇게 3개 메이저 그 클라우드 업체를 다 사용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파이어 워전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단의 라우터 53을 통해서 이제 DNS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리소스 패치 같은 다운로드는 S3를 이용하고 그 외에 나머지 뭐 메인 인프라죠. 게임 서버, DB,
그런 레디스 같은 캐시 서비스는 전부 다 GCP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 툴이라던가 그런 윈도우 베이스의 서비스들은 다 애저에 올라가 있고요. 온프레미스 DW도 갖고 있고 분석에는 빅쿼리를 쓰고 있습니다. 대충 이 장표 보시면은 뭐 그렇게 부담 가는 어려운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서비스하는 주요 리전은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다. 그 리전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C2 타입 인스턴스가 출시했을 때 US 센트럴인 아이오와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 GA 된 시점이 가장 빠르게 도입된 지역이 LA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높은 클럭의 머신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C2밖에 선택지가 없었고 그거는 LA밖에 쓸 수가 없어서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C2 머신은 다양한 리전에 다 배포가 됐기 때문에 어디서든 거의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네트워크예요. 이게 비용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네트워크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글로벌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네트워크는 사실 뭐 글로벌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원비드 멀티 리전 서비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진짜 원비드 글로벌 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싶다. 저희처럼 전략 게임처럼 한 군데 모든 유저들이 모여서 뭔가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은 더하나 역시 중요할 거예요. 보통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고 그들을 한데 모여서 이제 통신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빠르고 쾌적하게 하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가속기 도입을 검토를 하는데요. 가속기를 사용하면 대체적으로 클라이언트가 가장 가까운 가속기 서버를 통해 전용선을 타고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전혀 엉뚱한 곳으로 라우팅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같이 오메조메 이렇게 여러 국가가 모여 있고 거기에 인접한 다양한 엣지, 여러 벤더들이겠죠. 그런 경우에 그들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전혀 엉뚱한 데로 라우팅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가속기를 쓰지 않는 환경보다 더 느릴 수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프리미엄 네트워크는 이런 고민을 싹 없애주는 그냥 쓰면 되는 세상 편한 그런 솔루션이에요. 유튜브, 뭐 지메일 이런 것도 다 쓴다. 구글의 메인 프로덕트도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 그냥 자기들이 메인으로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쓰는 네트워크 라인이니까 저희는 이미 검증이 됐다고 확신하고 접근했어요. 이게 구글 프리미엄 네트워크가 뭐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게 보통 퍼블릭망으로 타고 들어가면 여러 홉들을 거치는데 구글은 그냥 ISP와 계약을 맺어져 있고 자기들 서비스로 쭉쭉쭉 그냥 자체 전용망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전송하고 있어요. 이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따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데이터는 그냥 저희 테스트 서버에 실제 핑을 때려서 받은 레이턴시 결과예요. 서울에 있고요. 이 서버들은 오레곤에 위치하고 있어요. 왼쪽에 빨간 네모 박스는 퍼블릭망이에요. 그냥 구글 스탠다드 네트워크이고요. 오른쪽에 노란색 칸 친 거는 구글 프리미엄 네트워크입니다. 보면은 대충 한 40ms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서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홉수예요. 왼쪽에 퍼블릭을 탔을 때는 24개 홉을 태웠어요. 그 프리미엄 네트워크를 했을 때는 10개 홉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크진 않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때는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희 크로스파이어 버전의 평균, 현재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평균 레이턴시는 130ms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유럽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빠르게 전 세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인 거죠, 이거는. 사실상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으로는 퍼포먼스를 얘기해 볼게요. 이제 성능은 저희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 될 거예요. 사실상 네트워크 다음에 비용이 중요한데 저희는 그 다음이 성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을 상향 표준화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일단 저희 집에 TV 큰 거 다들 좋아하시죠? 거거익선입니다. 돈 많을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이죠.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CPU는 빠를수록 좋고요.
코어가 많을수록 좋고 메모리는 많을수록 좋아요. 자, 3.8기가 올코어 더블 부스트가 터집니다. 최대 메모리 240기가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엄청 비싸겠죠. 바로 C2 인스턴스 타입이에요. C2 머신 타입은 최대 60코어에 240기가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 하이퍼포먼스 CPU 머신입니다. 아마 캐스케이드 레이크 2세대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저희 크로스파이어 버전은 N1 머신 타입이랑 C2 이렇게 두 개가 그 가장 많이 쓰이는 주력 타입인데, N1 같은 경우도 범용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되게 가성비 좋고요. 모나지 않은 성능. 뭐 걔도 터보 부스트 터져가지고 2.7GHz 이상인가 터질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쓰기 되게 좋은 머신 타입이고요. C2는 진짜 높은 CPU 클럭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N1이랑 성능 차이를 그냥 제가 느끼는 경험상에서는 한 30% 이상 빠르다. 그리고 새로 나온 이 타입 머신은 정말 테스트 용도의 서버에 쓰는 게 좋아요. 가성비가 장난 아닙니다. 현재 저희 테스트 머신들을 전부 다 이 타입으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이 실제 우리 워크로드에 맞게끔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정말 가성비가 괜찮다고 봅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를 가면은 되게 실망을 처음에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구글이 스탠다드 PD 그 디스크는 엄청 느려요. 그래서 I/O가 많은 워크로드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B 같은 하이 I/O 워크로드에는 SSD PD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경쟁사 대비 이것도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데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프로비저닝 비용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다던가 뭐 그래가지고 동 용량 대비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 자체는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그 밸런스드 PD 타입은 너무 좋습니다. 아마 저희 제너럴한 범용 그런 볼륨은 전부 다 이걸로 교체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가바이트당 6 IOPS를 제공합니다. A4 같은 경우랑도 2배 정도 빠른 거죠. 근데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볼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 SSD 같은 경우도 이제 검토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무조건 이거를 검토를 해요. 그 타사 벤더에서 사용하던 그 NVMe 인스턴스 타입에 대한 그 맛을 알아가지고 로컬 SSD도 초반에 엄청나게 검토를 했습니다. 빠른 I/O 워크로드를 처리하는데 정말 중요하고요. 호스트 에러가 발생했을 때 대비가 좀 필요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특히 그 I/O에 많이 디펜던시가 걸리는 그런 서버들은 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진짜. 그리고 GCS도 살짝 양념을 치자면은 정말 간편하게 쓸 수 있어요. 매력적입니다. 러닝 커브도 거의 없고요. 뭐 쓰는데 뭐 불편하다, 어렵다라는 개발자 찾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분석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구나 어느 회사든 게임 회사 중에 분석 안 하는 회사 특히 없죠. 네. 이제 저희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게 없을 당시에는 뭐 하둡 같은 DW를 온프레임에 꾸린다던가 뭐 직접 뭐 올랩 같은 거를 구축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하는 모든 모바일 게임의 로그가 분석 데이터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누구보다 예쁘게 만들어진 훌륭한 바퀴가 바로 이 비퀄이라는 제품이죠. 이거 없는 세상은 진짜 상상하기도 싫어요, 이제는. 시각화나 분석에는 루커라고 구글이 최근에 최근이랄까요? 인수한 업체가 있죠. 그리고 많이들 쓰는 태블로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시각화 도구랑 분석 솔루션을 같이 쓸 수 있고 온프렘 DW랑도 커넥터들이 많이 제공돼서 응용해서 조합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프렘 DW도 있고 비쿼리도 많이 쓰는데 그런 모든 다양한 애돈적인 그런 요소들을 데이터 소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곁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비쿼리가 기반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데이터 스튜디오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도 엄청 좋아요. AutoML 테이블스 이렇게 머신러닝과 관련된 기능들도 정말 다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뭐 같이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도입하시는 거를 권장드려봅니다. 이제 뭐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스트, 비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클라우드 얘기하면 비용 문제를 뺄 수가 없잖아요.
CUD, SUD라고 있어요. SUD라고 하는 할인 상품 그 프로그램은 알아서 지속적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놀랍죠? 어떤 거냐면은 그냥 획기적이에요. 머신을 켜놓기만 하면은 방치해놔도 할인이 적용돼요. CUD까지 이거는 직접 구매를 해서 CUD는 구매를 해서 CPU랑 메모리 같은 거를 구매해서 약정을 거는 건데 2년 약정을 거는데 그거를 적용하면은 이거 CUD에다 SUD가 더해져서 드라마틱하게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크로스파이어 워존이 지금 현재 전 국가에 글로벌 런칭을 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서비스 안정화가 되고 나면은 CUD랑 볼륨 계약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 비용 관련된 부분은 파트너사나 그 구글 매니저 담당 영업 담당들 통해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면은 꽤나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객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절감 포인트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새로운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이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준비하고 있는 프로모션 같은 게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라도 파트너사나 구글 담당자들이랑 좀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게 클라우드 비용은 보통 벤더들은 쓰는 만큼 낸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클라우드 비용은 절대로 쓰는 만큼 내는 게 아니라 잊은 만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열심히 관찰하고 줄이셔야 됩니다. 네,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구글 클라우드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마치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다 준비했다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개발 친화적이고요. 파이어베이스, 뭐 각종 매체라든가 그런 거 마케팅도 통합돼 있고 FCM을 통해서 푸시도 보내주고 그런 개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부터 빅쿼리, 뭐 테이블스, 오토ML 이런 것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들어가 있어요. 신경 쓸 것도 크지 않고요. 그냥 큰 고민 없이 뚝딱뚝딱 서비스하기에 매우 좋은.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조직들에 추천할 일이 있으면 그냥 구글 쓰세요라고 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빠르게 새로운 피처들이 추가되면서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사 벤더 중에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SUD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CUD라는 상품도 있고 꽤나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 이제 부담이 되는 거는 구글이 인수해서 따로 파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어요. APIG라든가 아니면 루커, 곧 이제 추가될 알루마라는 그런 데이터 ETL 그 솔루션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좀 비용이 착해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구글 클라우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서비스들이 성공을 하기까지의 꽤 좋은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라 구글. 잘 들으셨나요? 강사님이 말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전 특히 가장 와닿았던 게 마지막 차트 이래라 구글. 이게 너무 와닿네요. 어떻게 오늘 강사 팀장님 발표까지 해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저희는 그 게임사들이 어떻게 하면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이렇게 서비스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많이 얘기했고요.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고 강사 팀장님을 직접 모셔서 사례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면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발표하고 했던 내용들은 본 사이트에서 언제든 다시 보기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게 1편입니다. 매월 새로운 세션들이 공개될 거고 다음 공개 일정은 두둥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10월 15일에 시간 되시면 꼭 시간을 비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션을 또 하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라님이 소개했던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으면 본 사이트 상단에 아키텍처 살펴보기를 클릭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발표 내용들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게임사들이 더 좋은 게임들을 개발하고 더 좋은 게임들을 만들고 더 잘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